오늘은 아파트 전세가 부담스러워지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이른바 빌라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전세 시장을 보면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세가 부담되면 빌라 전세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계속 나오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빌라 전세를 선택할 때 훨씬 더 꼼꼼해져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나 연립주택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파트보다 가격 부담이 낮고 위치만 좋으면 역세권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고 관리사무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단지와 달리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소규모 건설업체나 개인 건축주가 공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상태, 하자 보수, 결로, 누수, 주차, 공용부 관리, 보증금 안전성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자주 생기는 결로와 하자 문제. 둘째, 2024년과 2025년 서울 연립 다세대 시장의 실제 흐름. 셋째,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개인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빌라나 연립주택을 전세로 들어갈 때 또는 매수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먼저 결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로입니다. 결로란 쉽게 말해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 때문에 벽이나 창문, 베란다, 천장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입니다. 겨울철에 바깥은 춥고 안은 따뜻할 때 외벽과 맞닿은 방 안쪽 벽면에 물기가 생기고 그 물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곰팡이로 이어집니다. 특히 결로는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외벽과 맞닿은 방 벽면, 창문 주변, 베란다, 확장부, 붙박이장 뒤쪽, 북향방, 사이드 세대, 탑층 천장, 반지 하나, 1층 일부 공간입니다. 아파트보다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결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단열 시공이나 환기 구조가 아파트만큼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시공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결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창문을 거의 열지 않고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고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거나 가구를 외벽에 딱 붙여놓으면 공기순환이 안 되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열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창호 시공이 부실하거나 누수가 섞여 있거나 확장 공사가 잘못된 경우라면 단순 생활 결로가 아니라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로 문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집주인과 건축주 사이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세입자는 집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집주인은 환기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건축주는 사용상 문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날짜, 사진, 동영상, 습도계 기록, 외벽 위치, 가구 배치, 환기 여부, 누수 흔적, 창호 주변 물맺힘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신축 연립주택은 입주 초기 일정 기간 동안 건물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일수록 겨울철에 사람이 방에 없더라도 보일러를 완전히 끄기보다는 낮은 온도로라도 유지하고 하루에 여러 번 짧게 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로를 줄이는 기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하루 두세 번 짧게라도 환기하기. 둘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기. 셋째, 빨래는 가능하면 실내에서 오래 말리지 않기. 넷째, 가구를 외벽에 딱 붙이지 말고 5에서 10cm 정도 띄우기. 다섯째, 곰팡이가 생기면 바로 닦고 원인을 확인하기.
여섯째,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지 말고 최소 난방을 유지하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로와 누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결로는 주로 겨울철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생기고 벽면 전체나 창 주변에 물방울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누수는 비가 온 뒤 특정 부위가 젖거나 천장에서 물자국이 생기거나 벽지가 누렇게 변하고 특정 라인을 따라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는 단순 환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수, 배관, 외벽 균열, 옥상, 창호 실리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은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주나 시공자가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 하자가 생겨도 그냥 집주인끼리 돈을 모아 고치거나 세입자와 집주인이 다투다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 기간 안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나 건축주가 정당한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활용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하자를 무조건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종류, 발생 시점, 책임 기간, 공사상 잘못인지 여부, 관리 소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감공사, 도배, 타일, 창호, 단열, 방수, 구조 관련 하자는 각각 책임 기간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에 입주할 때는 입주 직후부터 하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창문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창틀 주변에 틈은 없는지, 화장실 배수는 잘 되는지, 타일 들뜸은 없는지, 천장이나 벽에 물자국은 없는지, 베란다와 외벽 쪽에 곰팡이 흔적은 없는지, 보일러와 난방 배관은 정상인지, 공용 계단이나 옥상 방수는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은 반드시 날짜가 남게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연립 다세대 시장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 연립 다세대 전 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서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에는 이 흐름이 더 강해졌습니다. 2025년 서울 연립 다세대 임대차 거래량은 약 13만 건 수준으로 2024년보다 줄었지만 내용을 보면 전세는 크게 줄고 월세는 늘었습니다. 전세 거래는 2024년 약 6만 3천 건에서 2025년 약 5만 2천 건으로 17%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월세 거래는 약 7만 6천 건에서 약 7만 8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서울 연립 다세대 전체 전 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빌라나 연립주택도 전세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한 번에 크게 맡기는 것을 불안해하고 집주인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구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겪은 뒤로 세입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증금을 너무 많이 넣어도 되는 걸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일까?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집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기 부담은 조금 있더라도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가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고금리와 대출 부담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서 월세 전환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2025년 서울 연립 다세대 매매 거래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서울 연립 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3만 3천 건을 넘었고 전년보다 27%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매 거래 금액도 13조 원을 넘기며 크게 늘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까요? 첫째,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일부 수요가 비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둘째, 역세권이나 직장 접근성이 좋은 빌라는 여전히 실거주 수요가 있습니다. 셋째, 아파트보다 절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1, 2인 가구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일부 지역은 재개발 기대감이나 신축 부족 문제로 빌라 매매 수요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빌라가 안전하거나 좋은 투자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연립 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2025년 12월 기준 약 60% 수준이지만 강서구처럼 70%를 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매매가 2억 원짜리 집에 전세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면 전세가율은 90%입니다. 이런 집은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전세를 볼 때는 반드시 전세가율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선순위 채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같은 권리가 나옵니다.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이미 은행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나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마다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301호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해도 등기상으로는 건물 전체가 하나입니다. 이 경우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선순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구 주택 전세를 얻을 때는 현재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각 세대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는 몇 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담보건이 없어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순히 등기부 등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입세대 열납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임차 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세 보증금 보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인도받고, 즉 실제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에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잔금 치르는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바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될 때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는 지역별 기준이 다르고 보증금 전액을 다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울은 기준이 따로 있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최우선 변제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최우선 변제는 일부 금액을 보호하는 안전망이지 전세 보증금 전체를 책임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셋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입니다. HUG, HF, SGI 같은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인지,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지 않은지,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 침해가 없는지 등을 봅니다. 특히 허그 보증 기준에서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범위 안에서 보증 가능 여부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은행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하고 나서 알아보면 늦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이 집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됩니다. 를 믿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보증기관, 은행,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전액, 일반 임차인은 일정 비율을 최대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 24나 안심 전세 포털,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안심전세 앱과 임대인 정보 확인 제도입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시세,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보증사고 현황, 보증가입 가능 여부,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체납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체납하고 있으면 나중에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전세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전입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같은 권리 침해가 있는지 봅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담보권이 있는지 봅니다. 둘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나중에 매매나 임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옥탑, 불법 증축,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쓰는 경우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부동산 앱, 주변 중개업소, 안심전세 앱을 통해 이 집의 실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위험합니다. 넷째,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많다면 등기부가 깨끗해 보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른 뒤에 보증보험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 당일입니다. 첫째, 잔금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쓴 날과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거나 소유권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다음 날까지 현재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임대인은 잔금일 전후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금은 반환한다. 이런 식의 특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계약을 해야 합니다. 직거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보증보험 가입이나 사고 발생 시 증빙 측면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임대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약 후입니다. 첫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미루면 보증금 보호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등기변동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거나 압류가 걸리는 경우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미리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계약 만료 몇 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보하고 문자나 내용 증명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함부로 전출하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전출을 먼저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가격 부담이 낮고 좋은 입지라면 실거주 수요가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관리와 하자, 결로, 누수, 주차, 공용부 관리, 전세 보증금 안전성까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서울 연립 다세대 시장을 보면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2025년에는 서울 연립 다세대 전 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크게 맡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 전세를 구할 때는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전세 가율, 선순위 채권, 선순위 임차 보증금,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빌라 전세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계약해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보증보험 나올 거예요. 이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내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등기부 확인, 건축물 대장 확인, 안심전세 앱 확인, 미납국세 열람, 특약 작성까지 꼼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로와 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할 때부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하자 보수 기간 안에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자가 생기기 전에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기, 난방, 습도 관리, 누수 점검, 창호 점검만 잘해도 집을 훨씬 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은 싸게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계약이 좋은 계약입니다. 하자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거나 다시 임대 놓을 때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